이번에는 한 주간 포털 사이트 뉴스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뉴스들을 살펴보고 빅데이터 관점에서 분석해보는 빅데이터 시간입니다. 비플라이소프트 미디어 빅데이터 연구소 소장 이경락 박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정치권이나 사회적으로 다양한 갈등들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네. 지난 한 주 포털에서 다뤄진 이슈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많이 나온 어휘 이런 것들 보면 다시 코로나가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관련해서 물류센터, 쿠팡 물류센터 확진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다뤄졌고 그리고 또 네 번째로 비중 있게 많이 등장한 어휘가 바로 할머니입니다. 그래서 이용수. 네. 이용수 여성운동가를 지칭한 이제 표현이죠. 이제 그게 많이 있었고 그리고 그 밖에도 이제 외교적으로 미중 분쟁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위기 요인이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래서 관련된 뭐 부수적인 뉴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통해서 이제 선정한 주요 5가지 이슈는 이제 먼저 첫 번째가 쿠팡 물류 창고발 그 코로나19 재확산되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도 이 기자회견이 있었지만 윤미향 당선인의 그 정대협 폐계 관련 의혹들 그리고 세 번째가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이 있었던 것이고요. 네 번째가 미국의 홍콩 특별지위 박탈 가능성 이런 것들도 지금 많이 보도됐고 다섯 번째가 미래통합당 비대위 출범하는 것 이렇게 5가지 잡았습니다. 예. 그 클럽발 N차 감염이 이어진 가운데 쿠팡 물류센터가 문제가 됐는데 네네. 최근 보도를 보면 뭐 일하는 직원들의 모자라든가 네네. 옷에서도 바이러스가 네, 검출되고 뭐 신발에서도 나오고 뭐 오늘 보도된 내용 보면은 그 키보드에서까지 네. 컴퓨터 키보드에서까지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네. 좀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벌써 현재까지 총 102명의 확진자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쿠팡과 관련해서요. 그래서 이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는 5월 12일부터 근무한 근로자 대상으로 해서 전수검사와 자가격리를 일단 지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102명 중에서 직원이 72명이고 또 이제 또 다시 또 옮겨간 거죠. 나머지는 직원의 가족 지인 이런 분들이 이제 30명 지금 감염이 된 상태예요. 예. 그래서 지역별로 보면은 경기 42, 인천 41명 그리고 서울 19명 순으로 이렇게 지금 다 수도권에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물류센터 집단 감염 원인도 또 조사해 보니까 되게 또 안타까운 게 그 이태원 클럽에서 그 갔다 와 인천에 가서 강사인데 자기가 또 아니다 이렇게 속였던 그 사람으로부터 발생한 그 N차 감염이 다시 온 거라서 좀 그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예, 저희가 방송에서 몇 번 얘기했습니다면은 방역 당국의 조사에 협조만 잘해줬어도 네네. 이렇게 번지지 않았는데 네. 직업을 속이고 동선도 속이고 네네. 그런 바람이 커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좀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쿠팡 물류센터 또 네네. 고양 물류센터에서도 확진자가 나와서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소비자들도 지금 굉장히 걱정이 많아요. 예. 이게 뭐냐면 이게 보통 이게 물류센터라는 것은 택배 발송을 네네. 분리하는 곳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택배 받을 때 네네. 바이러스 옮기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하실 것 같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일단 고향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전수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8일에 그 협력업체 직원 486명, 1차니까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711명인데 일단 1차 전수검사에서 전원 음성이 나왔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근데 아직 또 711명 다 하려면 좀 멀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좀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집단 감염의 우려는 없는 것 아닌가 뭐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대응에 있어서 쿠팡의 안일한 대응이 좀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니까 부천 같은 경우에는 4,000명이 일하는 곳인데 엘리베이터 딱 2개 있고 100명이 붙어서 앉아서 식사를 했었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확진자 발생 인지 이후에도 그 수백 명의 관련자들이 그냥 방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학조사 필요한 그런 배송 직원 명단도 이제 경기도에서 제공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이제 바로 안 하고 한참 미뤘거든요. 근데 그것도 왜 그랬나 보니까 특별사법 경찰이 강제조사에 나가려고 하니까 그때 가서 이제 명단을 제공을 하고 뭐 이런 부분들 이런 게 굉장히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비자들은 야 이거 택배 상자 뜯어보기가 굉장히 무섭다. 이거 가서 괜히 만졌다가 감염될 수도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심지어 저 경험담 중에는 택배 온 거를 다 이제 그 장갑 끼고 만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되게 두렵다 이런 얘기 있는데 그런데 이게 그 중앙방역본부에서는 이게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렇게 다행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기가 물류센터가 신선식품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일이나 채소 이런 건데 그게 이미 한 번 포장이 됩니다. 그래서 포장이 되기 때문에 쿠팡 직원이 일단 상품을 직접 접촉할 수도 없고 접촉할 리도 없고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 뭐 550만 건이 넘는 전 세계 확진 사례 중에서 택배로 인한 전파는 이제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인 조치들이 그 소비자들을 안심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쿠팡에선 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신선식품을 택배로 배송하는 다른 업체의 경우에도 뭐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긴 했는데 그런 것들도 문제가 있느냐 아닌 거에 대해서 그 다른 업체 같은 경우 빨리빨리 조치를 했었거든요. 근데 쿠팡 같은 경우에는 그게 투명하지 않아서 이게 문제가 됐고,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확진자 발생을 24일 오전에 알고도 당일 오후주를 5시에 정상 출근시킨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그 고객들한테 공지도 없었고 어제 6시 이후에 그 사과문이나 이렇게 내용들이 공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대응에 있어서 위기 관리에서 잘못 대응하고 있다라는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어쨌든 그 택배발 바이러스는 없을 것이다. 네네. 가능성이 해외 사례도 전혀 없었고. 네네. 택배를 통해 그러니까 박스를 만지거나 그 내용물 때문에는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중앙대책본부에서도 얘기했네요. 예,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다. 네네, 예상했습니다. 자, 요즘에 많이 다루고 있는 이슈이기도 하죠. 저희도 아까 1, 2부에서 다뤘는데 윤미향 당선인 오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네네. 그 의혹에 대해서는 다 부인을 했고 네네. 사퇴도 거부했죠. 네네. 일단 요거와 관련돼서는 그 어떻게 보면 대립되어 있는 지난 월요일 이용수 여성운동과 관련된 내용 요거 보면서 이제 같이 연결해서 보면 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난주 월요일에 갑자기는 아니고 이제 그 대구에서 그러니까 이 기자회견까지 옮겨가면서 이렇게 한번 했었는데 그때 이용수 여성운동가 때 한번 댓글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걸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오늘 있었던 그 윤미향 당선인의 그런 기자회견에 대한 댓글도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요 차이를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와 다음으로 이제 구분해서 살펴봤는데, 근데 지난주 월요일에 그 이용수 여성운동가님의 그 기자회견을 보면 대체로 이제 이용수가 어떤 사람인지 호명한다 이런 어휘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할머니라는 어휘가 제일 많거든요. 예.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언론이 계속 이용수 여성운동가를 지칭할 때 계속 할머니로 지칭합니다. 피해 여성인 할머니로 지칭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 여성운동가로서의 면모들이 충분히 있고 그런 활동을 해오신 분인데 할머니라고만 표현하는 것들 어떻게 보면 이제 언론의 호명이 좀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 또 양 포털을 보게 되면 색깔론 공세가 굉장히 또 많이 나타났습니다. 예. 그래서 네이버 댓글 같은 경우에는 이용수 운동가를 공격하는 이 사람들이 그 좌파다. 좌파니까 니들이 이용수 운동가 공격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반면에 이제 다음 같은 경우에는 이용수 운동가 굉장히 보수적이다 이렇게 가름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또 대구라는 얘기들이 댓글에 많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그것도 대구에서 인터뷰했고 대구 지역에서 살았으니까 굉장히 보수적이다 이렇게 얘기도 되고, 곽상도라고 하는 그런 미래통합당 의원 이름도 많이 등장을 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 핵심적으로 보면 그 계속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용수 할머니를 정의연과 윤미향 당선인이 앵벌이로 이용했다라는 담론이 가장 핵심적입니다. 그런데 예. 다음 같은 경우에는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이 이른바 토착외구라 불리는 보수 세력에 의해서 기획된 것이다. 이런 내용이 다음에서는 좀 핵심적으로 나타났었습니다. 예. 엇갈리네요. 네, 엇갈렸습니다. 이 부분은. 윤미향 당선에 대한 댓글 엇갈렸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오늘 봤는데 제가 특이했던 게 예. 엇갈리지 않았습니다. 비교적. 예. 그러니까 일단 네이버 댓글 어휘에서 가장 비중 있게 나온 게 사퇴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즉 윤미향 당선인이 사퇴를 하라. 그러니까 저희 네이버 성향들을 저희가 생각해 보면 그럴 법하네.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고 거기다 조국이라는 어휘도 6번째로 나오고 있는데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례를 들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사퇴하라는 요구 이렇게 이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게 되면 대체로 거짓말과 변명이다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았고 검찰 조사를 통해서 밝힐 것 이것들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쪽에 오늘 그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댓글들을 보면 대체로 그 윤미향 당선인이 변명이고 그리고 어째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그 거짓말을 다시 또 깨는 그 반론을 하는 이런 내용들로 주로 댓글이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게 일반적으로 보면 그 이용수 여성운동가 때는 다음과 네이버가 갈렸으니까 요것도 좀 갈리겠네 싶어서 봤는데 실제로 보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네이버랑. 그러니까 다음 같은 경우에도 가장 많이 나왔던 그 댓글에 나온 어휘가 사퇴였습니다.
네, 그리고 검찰이라는 어휘도 7번째로 높은 비중으로 이렇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문제가 결국 그 사태 그리고 혹은 검찰로 가야 될 문제라는 것들도 다음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다음 같은 경우에는 또 요거 말고 이제 가장 많은 공감수를 받은 내용들 이런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다음에서는 보수 시민단체 후원금도 전수조사하자. 이 내용이 가장 많은 공감을 받았고 예. 그리고 또 네이버와 다르게 언론들이 기레기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이제까지 굉장히 잘못됐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비중 있게 나타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하고 마칠까요? 네. 미래통합당이 김종인 비대위를 결국 승인했고 이제 출범하게 네네. 됐습니다. 예, 뭐 여기에 대한 포털의 댓글 같은 경우에는 네. 뭐 네이버는 지지를 네. 보내고 다음은 반대를 하겠죠. 다음 같은 경우도 반대를 하는데 이제 예전에 봤었던 것도 그렇지만 지지와 반대 이유들이 조금씩 엇갈립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같은 경우에도 뭐 친여적인 성향이긴 하지만 이 다음에선 또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들이 예전에 어쨌든 김종인 위원장이 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그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리고 지금 정책적으로 나오는 거를 봤을 때 그러니까 비난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미래통합당이 문제가 있다라고 당을 비난하는 것들은 많지만 이 비대위 출범에 대해서는 사실은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고 뭐 거기다 뭐 위기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비대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30대가 일단 3명이나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성도 2명이나 배치되면서 굉장히 이제 큰 변화가 예상된다. 그러니까 이게 혹시 굉장히 막 개혁적으로 바뀌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 비대위 출범 논의 과정에서도 이제 뭐 기본소득제와 관련된 얘기 들도 계속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기본소득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진보적인 정책인데 이런 것들을 만약에 미래통합당이 수용하고 그 개혁적으로 나간다면 사실은 여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야당이 진보 정책을 펴니까 여당도 어떻게 보면 그 무리 없이 진보 정책을 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이슈들을 먼저 야당이 선점을 해버리면 여당으로서는 좀 곤란한 부분들이 그렇게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김종인 비대위가 추인됨으로 해서 이게 홍준표 전 대표가 입당할 수 있겠느냐. 네네네. 좀 어려워 보인다. 네네. 두 사람이 또 설전을 또 벌였기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비대위가 출범하는 과정에서 기본소득 개념도 얘기 드린 것처럼 그런 진보적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고를 했는데 그리고 또 그 비대위에 들어간 그 청년 그 비대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5.18 묘역 참배하고 유가족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당 이미지를 상당히 깨나가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홍준표 전 대선 후보가 노골적으로 그 좌파 이중대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비판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정책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특히나 앞서서 이제 예전에 검사 시절에서 있었던 경험담까지 이제 끄집어대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굉장히 이제 비판하고 이 문제들 계속 제기해왔었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홍준표 전 대표는 지금 미래통합당에 다시 합류하는 데는 굉장히 오래 걸리거나 아니면은 뭐 어려울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어쨌든 홍준표 전 대표도 그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려고 뭐 이번에 선거 나왔다기보다는 대권에 도전하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무소속으로 있으면은 대권에 도전하기는 어려울 테고. 네네. 어찌됐든 당으로 복귀하고 싶을 텐데.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지금 1년 정도 갈 거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내년 4월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어려우시지 않겠나.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정치를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거는 좀 부정적이긴 하지만 어떻게 홍준표 전 대표가 어떤 식으로 이제 말들을 다시 만들어 가면서 당으로 다시 복귀하려고 어떤 노력을 펼치느냐가 어떻게 보면 약간의 관전 포인트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빅데이터는 여기까지만 듣죠. 지금까지 이경락 비플라이 소프트 미디어 빅데이터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고요.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고 코로나19 대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